SKC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8.4%, 영업이익은 15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 175.7% 상승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헤럴드 경제 1월 17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SKC 조지아 공장 필름 너머 반도체 패키징 기지로 글라스 기판은 게임 체인저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조지아 주에 SK 편말 붙은 도로 공장 내 위상 드러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주의 어떤 카운트리든가 이런데 이 투자를 하면은 예의상 그 도로명에 SKC 웨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 진출한 기업 중에서도 그렇게 그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도로명을 져주는 그런 호주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장 짓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부지는 무려 16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단돈 1달러에 공급을 했다. 이런 얘기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져주세요 라고 해 가지고 이제 진출을 했다 그런 얘기고, 글라스 기판은 SKC가 세계 최초로 상업화를 추진 중인 제품이다. 이런 건데 SKC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 자회사를 통해서, 종속 자회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커밍턴시에 있는 SK 공장 내 글라스 기판 공장 부지 김지윤 기자가 찍은 사진인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이게 글라스 기판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는데, 기술 격차로 글로벌 동박 1위 지킨다. 박원철 SKC 대표 간담회. 미국에서 열린 막을 내린 CES 2023년도 전시회 끝나고서 중기업과 4 내지 6년 기술 격차를 벌여 가지고 가장 얇고 길고 넓은 동박 에 이어서 실리콘 응급제로 향후 경쟁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SKC는 앱솔릭스를 통해서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생산하고 있고, 동박은 SK 넥실리스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뜨거워지는 동박, SKC의 롯데 고려아연 도전장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기대로 해가지고, 롯데가 일진 머티리얼즈인가요? 거기를 인수해가지고 롯데가 뛰어들었고, 고려 아연은 동박 공장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LG와 공급망 구축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또 롯데 케미칼은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롯데 배터리 머터리얼즈 USA를 신설했는데, 양극박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진 머터리얼즈 인수 주체가 롯데 케미칼하고 다 연결은 되겠지만, 바로 롯데 배터리 머터리얼즈 USA에서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동박 공장을 또 롯데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한국의 기업들이 계속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중에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 가지고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108.4%가 크게 증가했는데, 상품 재고는 49.2% 감소했습니다. 이제 SKC는 필름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 들여다가 판매하는 그런 기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업종이. 그러면은 필름을 또 어디서 사오냐 그러면은
중국 공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생산한 거를 상품으로 아마 사서 국내 판매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 원가가 40.1%밖에 이제 증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뭐 19.5%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152%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그 3분기 누적이 결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 유통업이고 자회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소재로 업종을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루프 손익으로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7%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근데 매출액이 108.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참 발생하기 어려운 아주 그 극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매출 증가율이 그 대폭적으로 상승한 것이 이제 판매 가격 상승이냐 아니면은 지금 그거를 제조를 안 하니까 상품을 아주 싸게 구입한 거냐. 그리고 또 이런 거가 있죠. 그 상품 수출 수량 매출이 증가한 게 아니냐. 두 가지 질문 정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그 분석을 통해서 좀 추적을 해보는 거로 하죠. 어쨌든 수루풋이 금액상 122%가 증가했고 수루풋율은 5.7%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이 32.5% 증가하더라도 워낙 금액상 수루풋이 액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TOE 생산성 매우 크게 그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38억 원으로서 15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억 원대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상품 재고가 그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상품의 가공비가 배부되느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품을 취급해도 그게 가공비라기보다는 뭔가 그 추가 작업을 그 공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상품을 제외하고서는 상품이 거의 20억이 감소했는데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 크게 그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판매에 의한 게 아니고 그 자회사로 넘기는 그 재고기 때문에 3월 말에 3분기 말에는 뭐 제품이 한 5,900만 원 남았고 제공품이 숫자상으로 4,9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이 연말이면 다 없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분석할 때 보통 제가 WCAI로 하는데 이거를 만약 적용한다 그러면은 분석이 엉뚱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루풋 손익 적용은 계속 사업일 때 유효한 것이지 어떤 이 올해와 같은 급변하는 업종이 그냥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그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성분 내역을 그 뒤편에서 다음 장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제품, 제공품, 반제품 변동이 비성분의 내역에 없습니다. 상품의 그 판매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상품의 증가액만을 그 반영을 해서 스루풋으로 분석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금액이 이렇게 그 크게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위에서 그 표현한 양식대로 재고 흐름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시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여기 뭐 다 모든 재고자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만 생산량이 얼마였고 출고량이 얼마였는데 지금 그 자회사에 남기는 게 있으니까 폐기는 아니지만 그게 자회사에 남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타계정 대체로 해서 출고고개가 얼마가 돼 가지고 기말 재고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출고는 그 판매 출고가 얘기되는 거고요. 뭐 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품이 20억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10억 원가량 더 많이 난 것이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회사에서는 상품의 판매액으로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운 글씨체는 재고자산 내역에서 그 상품의 변동액을 가져오고 거꾸로 그 상품의 매입액을 그 역산해서 풀이해낸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 흐름으로 그 공시를 해준다면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과연 그 상품 판매액을 비교 검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믿고서 상품 판매 그 액을 믿고서 이걸 역산해서 푸는 거죠. 여기에서의 그 상품 판매액은 이제 그 이익이 안 들어간 원가로서의 상품 원가로서의 금액이 되겠죠. 요 상태로 보면은 그 재고가 크게 감소했으니까 상품을 좀 적게 구입을 했다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고, 판매는 26%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32.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공비라기보다는 그 상품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추가 작업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이게 들어온 거라면 필름이 뭐 포장 단위를 제한다든지 또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화학적인 그 추가 작업이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그 이 추가 작업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매출이 좀 증가하니까 그 현장 운영 비용이 14.8%나 크게 증가했죠. 그 52.7%나 되고요. 그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재료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이제 상품이라고 보면은 상품 가격이 14.8%가 그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또 추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 2단계는 제가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 흐름표에 재고가 현금이 174억 원이 나간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그 재고가 그 175억 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973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47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재고가 어디로 날라갔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매각 예정 자산 및 SK 솔믹스의 양도한 재고다. 요거 작년 3분기가 그 솔믹스의 양도한 재고고요. 29억. 그리고 올해 3분기 내에 넘긴 매각 예정 자산이 1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고의 흐름 양식에 의해서 표현해 줘야 거기에서 최종 재고가 그래서 이만큼 남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 더 그 신뢰 있는 공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3단계를 다시 요거만 좀 추가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운영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39억 원, 뭐 거의 뭐 40억 원 돈인데 40.7%가 감소했습니다. 뭐 인원이 아마 분명히 줄었을 거고요. 직원 수가 근데 23명만 줄은 거로 돼 있고, 인당 평균 임금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 수의 공시된 금액이 이렇게 732명이나 있을 수가 없다. 이거 39억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직원 수의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직원 인건비가 크게 감소를 했죠.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수는 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지급 수수료 감소했고, 그다음 기타 비용은 요게 작년에 뭐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55억으로 455%나 크게 전환이 돼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보면은 작년까지 이완재 씨라고 1959년생인데, 올해 아까 뉴스에도 뭐 박원철 대표가 나오지만은 1967년생으로 세대 교체가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공급망 재구성에서 공급망 재구성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쓰는 용어고, 디커플링 차이나만인 줄 알았는데 미국은 한국에게도 사실 디커플링 코리아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즘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은 미국 등지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SKC만이 아니고 SK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뭐 국내 공장은 좀 남아 있지만은 이번에 뭐 현대 전기차 공장을 국내에서 짓는데 뭐 노조하고 합의가 됐다. 기아가 그렇게 되네. 워낙 기아가 또 노조가 강성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국내 공장이 증설이 돼야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의 생산직원은 과거 필름 관련 기능직일 확률이 많습니다. 생산직은 아마 추가적 해고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 지금 공시된 인원수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같아요. 아마 지금 요게 말하자면은 요거를 한 10분의 1 정도로 보면은 한 73명, 75명? 그러면 좀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게 연봉 5,400, 아니 3분기까지, 연말까지 한 6,700. 작년에는 뭐 1조, 아니 1억 원이 넘었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직원 수가 좀 문제로 보입니다. 자관 추가적인 해고가 연말에 좀 다시 정정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사업보고서가 분명히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CEO부터 세대 교체가 된 것이 그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름 공장에서 일했던 일자리는 없어졌다. 한마디로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요게 뭐 조금 제가 지우질 못했네요. 밑에다가 해놓은 거에 했어야 되는데, 상품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스루펀율이 5.7% 상승했고, 그렇게 동일 방향으로 증가를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SK가 40.6%고 국민연금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14.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하면은 한 1,308억 원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하나의 단품 납품이라고 볼 경우에 13만 834원짜리 견적을 내서 그대로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10만 3,397원 이익이 나는데, 영업이익이 깎여가지고 13만 원에 됐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0만 1,628원이다. 그래서 조금 더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4%를 증가하면은 조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10만 6,537원으로 요 경우에 매출 원가는 재고가 40% 감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3분기까지 또 상품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뭐 WCI는 이제 이 양식에 의해서 그냥 똑같이 항상 표현하는데, 요건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재고가 감소를 하면은 실제 총 이 원가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만큼 매출액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뭐 그렇게 많이 증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13만 원짜리로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재고가 거꾸로 40% 증가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추가 노력, 매출 증가 4% 노력을 안 해도 그 한 10만 3,497원 정도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차이액은 뭐 3,000원 뿐이 안 되지만 사실 이것도 큰 금액이긴 하죠.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한 영업이익이 30억 주는 거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원가 회계의 로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관점에서 보면은 한 14만 3천원 받아야 되는데 원가 회계로 의사결정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13만원에 계약을 하더라도 10만원 돈은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매출 재료비가 싸니까 그래서 좀 더 돈을 벌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한 3.2%만 증분율로 상승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에 한 8,362원 더 추가로 내면서 영업이익은 10만 9천 원대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재고가 감소하더라도 그거는 계약 당시 금액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7,845원 영업이익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탄착권이 형성되는 그런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속회사 금액이 매우 2조 원대가 넘습니다. 2조 4천억 원인데요. 큰 회사를 보면은 SKC 솔루믹스가 장부 금액으로 4,382억 원. 그리고 또 없어진 기업들이 있죠. 이 장부 금액으로는 필름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SKC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금액이 전지박 제조 외에 하는 SKC FT 홀딩스라고 또 중간에 또 이 중간 지주회사를 또 만들어진 게 있네요. 그게 이제 7,86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C는 이제 중간 지사화 해가지고 이 자회사에서 나오는 필름들을 외국 공장에서 오는 거를 무역거래식으로 상품 매입을 해서 국내에 판매하는데 아까 마진율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싼 건지 어떻게 그렇게 이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뭔가 또 빠뜨리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중간 영업 손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추적이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이 이 전체 총 자산이 3조 9천억이 있는데 종속기업만 가지고도 2조 원이 넘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현금성 자산 이런 정도고요. 유형자산도 이제 크게 이제 주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매각 예정 자산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고, 폴리에스터 필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SKC가 옛날 잘 나갔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79,400원이 떨어져서 장부 가격 대비 160%로 봤습니다. 작년 말에 벌써 320%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반 이상이 반 정도 딱 반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SKC 이거 미리 지금 말씀드렸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15% 정도 선뿐이는 안 됐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러 군데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SKC가 이제 미국의 또 조제 공장에 짓는다 하고
서울에 아니, 한국에 있는 거는 상품이나 매매해서 그 매출 규모도 미미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자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봐야 그러면 종속기업 2조 원 넘는 거 외에 공장 그 재고는 아니 그 유형 자산은 뭐 한 600 몇 억 분이 안 남아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차 대전의 끝은 식민지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금융자본이 식민이 아닌 그 돈으로 종속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속의 외국 자본은 작은 돈으로 지분율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왜 외국보다도 왜 우리나라 주가는 장부 가격보다 그렇게 왜 이게 낮게 이 주식 시세가 돼 있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익 배당률이 작아서 그렇소. 사내 유보를 해가지고 또 딴 데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따른다 그러면은 지분율을 올려가지고 그 투자하는 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미국에 그러면은 공장 쳐라.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간접 식민 지배로 그 표현들을 누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자체도 글로벌화된 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 식민 시대다 아니고 간접 금융 지배 시대다. 그러니까 종속화됐다. 글로벌 금융 자본 세력한테 그 우리나라 그 산업계가 잘 나가는 산업계가 종속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 포지티브하는 게 뭐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네거티브하게 표현을 하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 표현도 좀 네거티브한 그런 표현이죠. 어쨌든 뭐 지금 그 SKC 같은 경우에 외국 자본은 무슨 지배 목적이 아니고 뭐 이익 배당이나 뭐 이런 목적 시세 차익 정도를 원해서 들어온 거로 돼 있지만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20%가 넘었고 뭐 30% 가까이 되기도 하고 뭐 삼성전자 50% 넘었고요. 포스코 50% 넘었고 이런 거는 분명히 지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글로벌 금융 자본한테 맡겼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외형적으로는 한국이 글로벌화 된다고 그러지만 그 뒤에 또 조정을 하는 또 글로벌 금융 세력이 또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